우리가 자강하고 독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객관적으로 필요했을 텐데 1895년, 96년 단계에 가게 되면은 그런 시간들이 계속 줄어들게 되고 특히 1903년도 용안포를 러시아가 조차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되는데요. 1903년 단계에 가게 되면은 한국이 이제는 어떻게 국제 정세를 우호적으로 바꿔놓는다든가 아니면 서구 열강과 외교를 잘 해서 우호적인 외국을 끌어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자주나 독립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1903년 단계에 가게 되면 어려운 지경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선생님들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76년도부터 하면 한 30년 정도의 시간, 확보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왜 일본의 식민지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일본 그 전통 시대에 보면은 일본에 비해서 조선이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뛰어난 측면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단지 경제적으로 보면은 농업의 기반의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이 농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또 시장이나 상업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인데 어떻게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왜 일본 그렇게 뭐 질문 드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왜 일본과 같은 그 산업 국가로 독립 국가로서 성장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을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게 되는데 혹시 선생님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의 변화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측면이 좀 우리나라가 좀 식민지로 떨어지는데 네. 그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독립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이모군란 당시에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쨌든 청나라 군대를 동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 1894년도 동학농민 봉기 당시에도 농민군과 타협해서 무엇인가를 국정을 좀 수습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청나라 군대를 다시 끌어들이게 됐고 또 1890. 예? 경솔할 때 우리나라가 그 청나라한테 항복을 했잖아요. 예. 그때 차라리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속국이 됐으면은 예.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저 그 중국에 속한 나라가 돼가지고 예. 오히려 그런 치욕은 당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 그런 생각이 외국의 속국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거 아닌가요? 완전히 병합돼 버렸으면 중국하고 중국 영토가 네, 되었으면요. 중국 영토가 돼 버렸으면 아주 러일 전쟁 그 직전에 그 우리나라가 그게 종전에나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며칠 뒤에 그 국교 단절 통보했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맛을 못 들었는데 어느 나라 성별로 국교 단절 통보했다는 겁니까? 1904년 6월 6일 날 그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외교단을 통지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 러시아하고 일본이죠. 아, 국교를 단절하고 아, 선전포고를 공식적으로 한 거죠. 일본이 러시아한테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2월 8일과 2월 9일 날에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인천하고 여순항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그냥 공격을 했는데 그거를 2월 10일 날에 이제 정식으로 선전포고도 하고 국교 단절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1900년대 넘어와서 이제 침탈되는 과정에서 결국 일본의 속국된 이제 일본의 이제 학교까지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서 중립 얘기 나온 게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우리 국사실은 1885년인가요? 예, 역사 구조가가 처음에 예. 나오는데 그때 중립을 고종이 선언했고 그것도 우리 현재 지형과는 좀 역사 지형과는 좀 섞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85년 단계 그 청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85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사실상 청나라의 실질적 속국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도 국외 중립국 선언을 만약 했다라면 좀 자주적으로 근대화할 수 있고 산업화할 수도 있고 또 새로 우리나라에게 우호적인 외교 환경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그다음 청나라가 그 티베트를 점령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티베트가 중국화 됐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청나라 때 항복했을 때 왜 청나라는 우리나라를 합병하지 않았을까요? 그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아주 그렇죠. 우리나라 한 5천 년 역사에서 항상 중국이나 북방 민족이 힘이 훨씬 셌는데 우리나라 침략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침략은 했는데 우리를 합병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도 주권은 그대로 남겨뒀거든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 네. 하는 그게 점을 제일 의문입니다. 예,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반도가 중국 중원의 관점에서 보면 변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나 정치적 위협으로 한반도가 활용될 가능성이 가치가 별로 없었던 측면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침략을 해서 영토를 이렇게 뺏으려면 그 영토가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많다든가 아니면 뭐 그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 조선의 경우에는 사람 수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가치도 상대적으로 뭐 좀 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하고 중원을 장악하고 있는 제국하고 외교 관계를 상대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갈등 관계를 일으키지 않고 중국하고 조공책봉 질서를 그냥 용인하는 대신 조선의 자주는 그대로 지키는 그런 외교 전략을 조선 왕조 때까지 유지했습니다만 19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세계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계가 예를 들어 조선 왕조가 자주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 힘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패권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19세기에 접어들면 이제는 중국이 힘이 빠지게 되고 서구 열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도 청나라에 도전을 해서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국제 환경 속에서는 과거와 같은 외교 정책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한국 근대사 공부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는 왜 안 됐을까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실패한 나라가 아니다. 응? 약 30년 정도 개항 이후부터 1910년까지 아차 잘못해서 근대화 정책을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서 식민지가 된 것일 뿐이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가 많이 해방됐지 않습니까? 독립국이 됐는데 독립국가된 나라 중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도 우리나라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대만 정도가 있을까요? 근데 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나라이고 또 민주주의도 우리나라만큼 성취한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뭐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우리랑은 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사람 인생에서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그 시기는 우리가 잠깐 실패한 시기이다라는 그 자위도 하게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교훈도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성공하고 발전의 모습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식민지 시기도 참 힘든 시기를 거쳐 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5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5천 년 역사 중에서 한국인의 최전성기가 어디였을까 하면 우리 학생들이 꼭 곰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고구려 시기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고구려 시기 영토도 만들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한국 국민들의 다수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역사는 지금이 최전성기인 것 같아요. 이 전성기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너무 근대사를 보면서 실망만 하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하다 보면은 참 재미도 없고 마음만 상하는 이야기를 항상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다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을사조약이 체결이 결국 돼버렸습니다. 이게 돼버리니까 한국의 주재했던 외국 공사관들은 당연히 모두 외국으로 철수하게 되고요. 또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공사관들 있지 않습니까? 공사관도 들어와야 됐습니다. 근데 미국과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한국 관료들이 이것을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당시 외부 대신이었던 이완용이 훈령을 독자적으로 내려서 외국에 있는 한국 공사관의 기록물, 재산 일체를 일본 공사관으로 옮겨라는 훈령을 별도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한국 외국에 있는 공사관들은 저항을 하다가 외교 활동 혹은 뭐 독립 활동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통관부라고 하는 일본의 기관이 설치돼서 외교 사무를 대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가장 먼저 시행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근데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이 메가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재정고문으로 임용이 되었는데요. 일본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을 했고요. 졸업과 동시에 대장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관료로서 계속 근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화폐 정리, 화폐 개혁 전문가로서 상당히 명성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 경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화폐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한국의 고문으로 초빙을 해서 종전했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대한제국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발행하는 기관이 전한국이었는데요. 이 전한국에서 악화들을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당오전이라든가 당 백동화라든가 대원군 시기에는 당백전 이렇게 동전들을 많이 발행을 했는데요. 이 동전이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혼란시키는 주범으로서 구례의 동전이 지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메가다가 들어와서 이 동전을 일거에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이 동전을 수거를 해서요. 그 대신 수거된 금액만큼 제일은행권을 발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한 것이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1904년도 12월 달에 이거 제일은행이라고 하는 게 일본 은행이었는데요. 일본 은행을 한국 중앙은행으로 전환을 승격을 해서 제일은행권을 새롭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동전하고 제일은행권을 1대1로 이렇게 교환해줘야 되는데 교환해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백동화를 세 종류로 나눠서 1등급의 가치는 명목 가치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2등급 가치는 명목 가치의 절반만 주고요. 3등급의 가치는 제일은행권을 발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소각해 버렸습니다. 무상으로 이렇게 폐기한 거죠. 그래서 을종의 2등급과 3등급의 화폐를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어야 됐습니다. 요 화폐 정리 사업은요, 한국 상인들에게 제일 크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당시 화폐 정리
사업 당시 유통된 백동화가 한 2,300만 원 정도의 총량이요. 근데 실제로 환수돼서 제휴은행권으로 교환된 것이 한 1,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400만 원이 어떤 그 보상 조치 없이도 폐기된 것이죠. 그리고 화폐 정리 사업은 일본 화폐 정리 사업이 일본 상인들에게 상당히 그 이익을 많이 주고 한국 상인들은 손해를 많이 본 아주 희한한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 정리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요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 상인들은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요 사업이 시행된다는 걸 미리 알고요. 양질의 백동화를 대량으로 구매하고요. 조선 상인들은 화폐 정리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게 쓰레기가 휴지가 될 것 같아. 해서 이걸 매각해 버립니다. 매각하고 그 돈을 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사는 쪽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상인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기간에 동전을 회수하고 거기에 맞춰 회수된 그 동전에 맞춰서 신화폐를 제휴은행권은 신속하게 공급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 화폐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 상인들이 그 손해를 좀 입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품을 거래한다든가 아니면 채무 상환을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금을 갚지 못해서 빚을 갚지 못해서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토지나 건물을 담보물로 제공된 걸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돈을 빌릴 때 그냥 신용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꼭 담보물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상인들이 이런 그 빚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서 그 토지나 건물이 일본 사람한테 많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고액 화폐가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음이라는 것도 많이 발행을 했었는데요. 이 어음을 발행하면 만기가 도래하면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줘야 될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음이 부도 사태가 계속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상에서도 혼란이 크게 빚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그 제일은행과 한국 화폐를 폐기하고 일본 화폐를 통용시켜서 조선의 재정을 장악하는 하나의 계기로 활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징세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었습니다. 통관부가 통치를 하려면은 통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통치 비용을 일본 정부가 대준 게 아니에요. 통관부에서 필요한 통치 비용은 조선에서 재정을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는데 종전에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나 조세 체계가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징세 업무를 담당하는 군수라든가 뭐 서리라든가 향리들이 뭐 부패 혹은 비리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 재정으로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제때 들어와야 조선인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데 비용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 제도를 징세 기구를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1907년도에 재무감독국 관제라는 것을 제정한 겁니다. 요거는 종전에는 군수가 그 세금을 담당했지 않습니까? 요거를 군수가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딱 막고 재무감독국과 재무서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을 하고요. 그 밑에 새로운 세무 관리들을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부패를 많이 저지르던 군수나 설이나 향리들을 징세 업무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관리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징세 기구만 개편한 것만으로도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그 조세행정이 문란했는가를 좀 잘 보여주는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 1905년도에 보면은 실수치액이 붉은 표시로 하였는데요. 이게 한 210만 원 정도 됐거든요. 1907년도 아까 그 재무감독국을 설치해서
세무 관료들을 전문 교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체한 이후에는 한 540만 원. 그리고 1910년도 600만 원에서 약 징세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들만 교체한 것만으로도 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실수치율도 1905년에는 약 44%였거든요. 네, 나중에는 96%, 1910년은 96%로까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세 외에 새로운 세원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05년도부터는 그 우리나라 관세들을 관세 수입이 있었는데요. 이 관세 수입을 대한제국으로 이관을 하였고요. 황실 산하기관이었던 내장원이 징세하고 있었던 광업세라든가 해세라든가 삼세 이런 것들을 정부 쪽으로 다시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황실 소유였던 궁방전이라든가 역토 이것들을 국유지로 편입해서 정부 재정을 확충했습니다. 1909년도에는 가옥세라든가 주세라든가 연초세 같은 간접세도 새롭게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실 재정과 정부 재정을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 황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를 극히 일부 재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탈하고요. 이 재산을 정부로 끌어오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보개혁 당시부터 계속 추진하고자 했던 황실 재정과 정부 재정을 분리하고 황실에게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금액만 가지고 살림살이 해라라고 하는 것이 1908년 단계 가게 되면은 사실상 실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통감부가 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그 사법제도 개혁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법관하고 행정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군수가 일반 행정도 담당을 하고 징세 업무도 담당하고 군사권도 가지고 있고 경찰권 이게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권력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면 권력의 남용이 일어난다, 부패가 일어난다, 비리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군수로부터 사법권을 이렇게 떼어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907년도 12월 달에 재판소 구속법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요. 군수하고 관찰사가 가지고 있었던 재판관을 박탈을 하고요. 그리고 국왕과 사법 대신이 일상적으로 재판에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당하니까 재판 개입을 불허했습니다. 불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종전에는 대한제국 재판소의 판사와 검사들이 주로 군수가 겸직을 했습니다. 겸직을 했고 고종이 직접 임명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1907년 이후에는 전국의 재판소의 판검사를 일본 사람으로 다 교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하는 일본 사람들이 판사 업무와 검사 업무를 수행을 하니까 법부 대신이나 고종의 말을 당연히 듣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1909년도에는 사법사무하고 감옥사무도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기후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대심원이 있었는데요. 이 대심원을 고등법원으로 개편을 해서 고등법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 등으로 해서 4급 3심제로 개편을 했고요. 판사와 검사는 이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재판소 구성법상의 판검사 자격을 갖춘 자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재판소가 일본의 재판기관으로 완전히 변질이 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고용돼 있던 판검사도 모두 일본 사람으로 교체됨으로써 결국은 사법사무조차도 이제는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 신문이나 언론기관의 입을 이렇게 틀어막는 작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1906년도에 보안규칙을 제정을 해서
신문의 발매라든가 반포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만들게 되고요. 1907년도에는 신문지법, 1909년도에는 출판법을 제정을 해서 언론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는 대한매일신보를 매수를 하고요. 이 대한매일신보를 매일신보로 개칭한 후에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개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1909년 단계에 가게 되면은 그 일본 정부 내에서 조선을 보호국으로 두지 말고 일본의 영토로 공식적으로 편입하자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기 분출하기 시작하는데요. 1909년 3월 달에 일본 정부 내 병합하고 보호파가 대체로 합의를 해서 한국병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통감을 이토에서 데라우치 마사다케로 교체를 하게 되고요. 1910년 6월 3일에 일본 내각이 한국병합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에 유한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이 정식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외부적으로 알리기 전에 8월 23일인 모든 조선 내에서 정치 집회라든가 오개 집회를 금지해서요. 한국 병합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5일에는 일진회를 포함한 12개 정치 단체가 해산이 되었고요. 8월 29일에는 조약을 공식적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식민지가 된 것은 8월 22일 병합조약 체결로 되었는데요. 그것을 일주일 후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원치 않았습니다만 되어버렸습니다. 요거는 그 한국병합 직후에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그 중앙에 있는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병합 직후에 경복궁 근정전 앞에 일장기가 걸려 있는 그런 사진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식민지가 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참 슬픈 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려서 일찍 끝났는데 혹시 뭐 오늘 제가 드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식민지 과정, 뭐 근대화 과정과 관련해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이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지금 죄송스러운데 주시면은 제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사진 여기 고종 신종 오른쪽 어디 있습니까? 예,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네. 중앙에 사람이 북쪽. 예. 예,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일본 메이지 천황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본인의 업적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대한 식민지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고종이 살았을 때 순종이 양위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고종도 대원군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나요? 대원군은 아니고요. 대원군은 본인이 국왕이 아니었는데 그 자식이 왕이 되었을 때 대원군이라는 뭐지요? 호칭을 붙여주는 것이고요. 고종의 경우에는 본인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었다가 순종에 그냥 양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같은 뭐 선왕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상왕, 뭐 선왕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고종은 어느 사진이에요?
이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아 고종이구나. 참, 예, 이분이 고종입니다. 음. 아 그렇죠. 1909년도에 죄송합니다.